오늘금융통화위원회는 외환시장의 경계검이 여전하지만 물가 상승률 안정세와 가계부채 둔화 흐름이 지속되는 가운데 경기가 크게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하여 경기 하방 압력을 완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앞으로의 통화정책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면 경기면에서는 기준금리를 추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지만 대내외 정책 여건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추가 인하 시기와 속도는 새로 입수되는 데이터를 토대로 물가, 성장, 금융안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면서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전격 인하하며 경기 살리기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무역 장벽에 따른 경기 하강 우려, 수출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면서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 1.5%대까지 내려잡은 것에 대한 대응 조치인데요. 자, 기준금리 2% 시대가 열렸습니다. 위축된 우리 내수 또 투자 되살아날 수 있을까요? 자,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죠. 황세훈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에 한국은행 금통위는 글쎄요, 많은 시장 전문가들이 거의 금리를 인하할 거다 확신을 했었고 네네. 또 예상대로 또 기준금리 인하가 나왔습니다. 3%에서 2.75%, 이제 2%대 기준금리 시대가 열렸는데 좋아, 인하 배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각도로 한번 짚어봐도 되겠죠? 네, 일단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결정에 있어서 고려 요소는 사실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향후 경기에 대한 전망. 그거죠. 네, 경기가 좋아질 것이냐, 나빠질 것이냐. 경기가 좋아진다 그러면 보통은 금리 인상으로 대응을 하고요. 경기가 나빠질 것 같다 그러면 금리 인하로 대응을 하게 되는데 사실 그 경기에 관련된 내용들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도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그다음에 환율, 그다음에 또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있죠. 가계 대출 얼마나 늘어나고 있느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지금 보면 가계 대출 같은 경우를 살펴보면 그동안 사실 1월 달에도 사실 금리를 내리는 게 좋지 않냐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기는 하지만 1월 달에 내리지 못했던 거는 이 네 가지 요소들 중에 환율이 그때는 너무 급하게 오르고 있었거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이후로 환율이 굉장히 불안한 모습을 보였는데 만약에 이러한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인하를 하게 되면 환율 상승을 더 부추길 위험성이 크다라는 판단 때문에 1월 달에는 기준금리를 못 내렸죠. 네. 근데 최근 들어서 보면 환율은 굉장히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1월 달에 1,460원까지 올라갔던 것이 1,420원으로 떨어졌다가 물론 이제 어제 오늘 조금 또 오르면서 1,430원대에 걸려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상당히 변동폭이 줄어들면서 많이 줄었습니다.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환율은 더 이상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다라는 판단을 내린 것이고요. 가계대출 같은 경우를 살펴봐도 가계대출의 증가세가 뚜렷하게 지금 둔화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계대출도 그렇게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인플레이션 살펴보면 인플레이션도 최근 들어서 보면 1%대 후반 또는 2%대 초반 근처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인플레이션도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요소에 대한 우려는 이전에 비해서 많이 좀 줄어들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이제 제일 크게 남은 것이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거든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 또는 인상 결정을 할 때 사실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이거란 말이에요. 경기가 둔화될 것이냐 상승될 것이냐. 지금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에 1.9%에서 작년 11월 달에 1.9% 전망을 했다가 지금 1.5%까지 큰 폭으로 낮추었습니다. 올해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크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낮출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던 거죠. 자, 걸림돌들이 좀 안정세를 찾아가니까 바로 이 경기 부양의 의지를 밝혔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을 텐데요. 일각에서는
요즘에 기준금리 내렸다고 경기가 살아나냐? 괜히 부동산 쪽으로만 자금 몰리는 거 아니냐? 이런 비난도 있으세요. 네네. 자, 우리 박사님께서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이번에 기준금리 인하로 우리의 소비가 살아난다든가 투자가 좀 활성화되는 경기 부양 효과가 있을까요? 일단 경기 부양 효과는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의견이 많으세요. 네, 비관적인 의견을 내시는 경우들이 많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기준금리를 내렸을 때 경기 부양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오히려 더 크다라는 점은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최근 들어서 특히 2000년대 들어오면서 이전에 비해서 기준금리 인하를 했을 때 경기 부양 효과가 줄어드는 현상들은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이것은 부인하기 어렵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준금리를 인하를 했을 때 이것이 소비를 진작시키고 일정 부분 투자도 증가시키는 이 연결고리가 여전히 유효한 연결고리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이거는 굉장히 뚜렷하다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가 둔화되는 시점에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해 주는 것은 분명히 경기 완화, 경기 방어에는 도움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기준금리를 인하를 하게 되면 이것이 시차를 두기는 합니다만 대출금리에 연동이 될 수밖에 바로 그 부분인데요.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인하를 하면 일반적으로는 대출금리가 연동이 되어서 떨어지는 그런 이제 물론 시차를 두고 나타나죠. 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이자 상환 부담이 줄어들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결국은 소비 여력이 늘어나는 쪽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 경기 부양 효과는 나타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창용 총재도 아마 그런 의구심을 좀 말한 걸 의식했나 봅니다. 딴 건 모르지만 가계부채 때문에, 가계대출 때만이라도 이번에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게 지금 앞서 얘기했던 박사님의 그거죠. 적어도 이자 부담 줄면 또 소비 여력 생기는 거 아니냐?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가계 대출 규모를 보면 굉장히 높은 수준까지 올라가 있거든요. 뭐 다들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5대 시중은행의 가계 대출 규모를 살펴보면 735조 정도 되는 것이고요. 이것을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전체 가계 대출, 은행뿐만이 아니라 여러 금융회사들, 금융기관들에 걸쳐 있는 가계 대출을 다 합해봐도 1,900조 정도의 가계 대출 규모가 지금 합계가 통계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물론 모든 가계대출이 다 변동금리부로 가지는 않죠. 고정금리부 대출도 있습니다만 여전히 가장 큰 부분은 변동금리부 대출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맞습니다. 기준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변동금리부 대출에 적용되는 금리가 영향을 받아서 떨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일정 부분 그 시차를 두고 대출 이자 상환 부담이 줄어들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보는 거고요. 이 통계들을 좀 살펴보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를 하게 되면 1년 동안 가구당 이자 상환 부담이 약 20만 원 내외 정도로 평균적으로 줄어들게 된다라는 그런 이제 연구 결과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하면 당연히 가계 대출 이자 상환 부담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은행 쪽을 아니면 좀 대출이 있으신 분들은 대출 금리가 잘 안 떨어진다. 좀 이렇게 또 단 하루 지났는데도 이틀 지났는데도 볼멘 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은행은 또 은행대로 우리는 낮춰주고 싶은데 정부가 대출 규제하는 것 때문에 못 낮춰준다. 지금 진실 공방이 나옵니다. 자, 박사님, 현재 우리 대출 금리, 예금 금리 상황 좀 살펴보고요. 네네. 왜 은행들이 안 낮추는지에 대한 이유, 그리고 그 다음 낮추긴 낮출 수가 있는 건지까지도 한번 볼게요. 이게 낮춰줘야 우리 이창용 총재가 얘기한 대로 선순환이 되겠죠. 예,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사실 이제 은행들의 입장에서 보면 대출 금리를 서둘러서 낮출 요인은 전혀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비슷한 현상이 어디서 관찰이 되냐면 우리 국제 유가 변할 때 주유소 가서 휘발유 넣으실 때 그 차이를 굉장히 뚜렷하게 느끼시잖아요. 국제 유가가 상승할 때 주유소에서 휘발유 가격 신속하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국제 유가가 떨어질 때는 휘발유 가격이 굉장히 천천히 떨어지는 현상이 관찰이 됩니다. 미리 사둔 게 있어서 그렇다 그러죠. 그러면 올라갈 때 또 천천히 올라가야 정상인 그렇죠. 거거든요. 근데 사실 올릴 때는 급하게 올리고 떨어뜨릴 때는 천천히 떨어뜨린단 말이에요. 사실 은행들이 대출 금리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난다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은행들은 다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천천히 떨어뜨리는 거다라고 이렇게 항변을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예금 금리는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네. 네, 올라갈 때, 떨어질 때, 네. 그 속도 천천히 내려야죠. 네, 천천히 떨어져야 되는 네. 거잖아요. 근데 예금 금리는 비교적 신속하게 떨어지는 네. 거고요. 이건 은행들이 지급을 하는 네. 경우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떨어지고요. 네. 대출 금리는 상대적으로 천천히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를 하고 이것이 본격적인 소비 진작 내지는 경기 둔화를 막는 효과를 내려면 은행들이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속도에 맞춰서 신속하게 대출 금리를 조정해주는 모습을 보여줘야 사실은 그 효과, 통화정책의 변경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은행들의 이러한 모습들은 조금 필요하다. 사실 은행들이 대출 금리를 산정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그 이제 은행들의 조달 비용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은행의 조달 비용에다가 그다음에 이제 이진 붙여 가상금리 예, 붙이죠. 가상금리를 네. 붙이고 또 거기에서 이제 일정 부분 우대금리를 빼주고. 빼주는 방식으로 해서 최종적인 대출 금리가 결정이 되는데 이 가상금리 이 기준금리가 떨어지면 은행들의 조달 비용은 떨어지게 된단 네. 말이에요. 근데 가상금리를 높인다든지 또는 우대금리를 줄이는 방식으로 해서 이 대출금리의 인하 속도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조금 더디게 나타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당국에서 특히 금융위원회, 뭐 김소영 부위원장도 그렇고 금융위원회에서 좀 강하게 압박하고 있거든요. 은행들 지켜보겠다. 좀 통할까요? 이게 효과가 좀 나오겠습니까? 대출금리, 시중 대출금리 한 1, 2주일 내엔 좀 떨어지는 상황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일단 대출 금리는 어느 정도는 그 인하 쪽으로 방향성을 잡게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기대는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물론 금융당국이 은행의 금리 결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이 현실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가격 결정에 관한 권한은 결국은 금융회사에 있는 것이 맞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지만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이 대출 기준 조달 비용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떨어지는 비용을 떨어지는 효과를 반영 안 한다. 반영 안 하겠다 그러면 네. 그 부담은 결국은 고스란히 전 국민들이 부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금융당국이 은행들에 대해서 대출 금리를 일정 부분 인하할 수 있도록 조금 유도하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득을 하는 것은 충분히 필요한 방향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금리가 떨어져야 결국은 네. 일반 국민들의 그런 이제 이자 부담이 줄어들면서 소비 진작 효과도 늘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동안에 진작에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렸어야 한다. 경기만 보면 이런 지적 나오죠. 그때 못했던 게 환율 때문이었었는데요. 자, 황 박사님, 환율은 지금 괜찮습니까? 또 간밤에 보니까 달러도 약세 쪽으로 좀 상당히 방향을 틀은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의 네네. 환율 전망, 우리 원달러 환율 전망 좀 한번 해주시죠. 일단 원달러 같은 경우는 향후 추가적으로 급등세가 나타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조금 낮은 다행이네요. 수준이다라고 네.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국면이 언제일 것이냐를 생각을 해보면 크게 이제 두 가지 경우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쪽으로 전환을 할 때 또는 미국의 그 여러 가지 재정 정책이 달러 강세를 불러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바뀔 때 쉽게 말해서 잘 나갈 때 미국이. 정책의 네. 변곡점이 올 때 보통 달러 강세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를 하다가 인상 쪽으로 바꿀 때 요 인상 쪽으로 바꾸는 요 변곡점에서 달러 강세가 가장 심하게 나타나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 이전에 보다 훨씬 더 관세 부과를 강화하겠다는 말씀들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변곡점의 상황에서 달러 강세는 가장 격렬하게 뚜렷하게 나타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환율에 거의 다 반영된 상태라고 평가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에서 특별히 또다시 트럼프 대통령이 대규모의 정책 스탠스 변화를 발표하지 않는 이상은 앞으로는 환율에 대한 이런 정보들은 이미 현재에 다 반영된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환율이 급등할 가능성은 제한적인 수준이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향후에는 달러 환율이 안정세를 보이든 또는 완만하게 하락세를 보일 가능성을 오히려 더 높게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특히 이번에 기준금리 인하도 인하지만 한국은행이 올해 우리 한국경제 성장률을 발표를 했는데 1.5%입니다, 여러분. 자, 박사님, 우리가 이제 내수 힘든 것도 알고 트럼프 때문에 수출이 나빠질 것도 아는데 1.5%는
이렇게까지 하향 조정해야 되는 건가? 좀 우려가 있거든요. 이 정도입니까? 우리 올해? 그만큼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다라는 것을 예. 보여주는 가장 단적인 지금 지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2020년을 제외하면 예. 이렇게 낮은 수준의 맞습니다. 경제 성장률은 사실 오히려 조금 보기 드문 수준의 경제 성장률 전망이란 말이에요. 그만큼 그리고 일반적으로 한국은행은 상당히 보수적인 관점에서 경제 성장률을 집계를 하고 또 이제 전망을 내는 그런 이제 단체 기관인데 그렇게 보수적인 관점에서 평가를 해도 이 정도로 1.5가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경제, 현재의 경제 상황이 굉장히 엄중하다라는 것을 한국은행이 뚜렷하게 인식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사실 여러 가지가 지금 다 안 좋거든요. 지금 내수 굉장히 부진하죠. 네. 그리고 건설 투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최악의 상황을 지금 지나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 우리나라의 경제의 사실 유일한 견인차가 사실은 수출이었는데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때문에 이 수출이 올해 굉장히 지금 안 좋을 걸로 전망이 되고 있고 사실 관세 부과의 효과는 올해보다 내년도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시기가 될 것 같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올해에 이어서 내년도 경제 성장률 전망도 지금 올해가 1.5%로 수정이 됐고 내년도 경제 성장률 전망도 지금 한은은 1.5%로 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지금 이 경제 성장의 견인차였던 수출이 부진해지면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크게 떨어지는 이런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표가 나오고 있지만 IMF나 OECD보다도 우리 한국은행이 우리 스스로가 훨씬 더 올해 우리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낮췄습니다. 맨 왼쪽에 있죠. 1.5%입니다. 그래서 이창용 한은 총재가 되게 좀 이례적인 발언이기도 한데 통화 정책뿐 아니라 정부의 재정 정책도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추경 이야기를 꺼냈고요. 뭐 최대 20조 원 가까이 추경해야 되지 않냐. 우리 박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게 할 때 해야 된다 이런 쪽도 많이 있더라고요. 통화 정책, 재정 정책의 경기 부양은 함께 가야 된다. 근데 또 우리의 재정 상황 보면 20조 추경 이것도 만만치가 않고요. 어떻게 우리가 이 고리 풀어가야 될까요? 현재 상황에서 추경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사실 이창용 총재가 지적하셨듯이 통화 정책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물론 기준금리를 낮췄을 때 경기 부양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것을 지금 0.25% 이제 기준금리를 낮췄을 때 경기 부양이 어느 정도 될 거냐? 0.1% 내외 정도가 그 정도밖에 안 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통화 정책만으로 경기 부양을 하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직접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재정 정책을 여기에 이제 비슷한 수준으로 같이 가게 되면 사실 경기 부양 효과가 더 뚜렷하게 나타날 가능성은 있는 것이고요. 물론 재정 정책이라는 것은 결국 미래의 돈을 빌려와서 지금 현재의 소비를 증가시키는 방향인 거기 때문에 무한정 쓸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1.5%라는 보기 드문 수준의 경제 성장률이 지금 예상되는 시점에서 예상되는 시점이라면 재정 정책을 평소보다는 예년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쓰는 것이 필요한 시기라는 데 있어서는 충분히 동의할 수 있는 방향성이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지금 15조 원에서 20조 원 정도 이 정도의 재정 정책을 또 너무 작게 쓰면 그 부용 효과가 미미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우리나라의 GDP 규모를 감안을 할 때 20조 원 안팎 정도의 추가 그러니까 추경을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게 된다면 이것이 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약 0.15%에서 0.2% 내외 정도는 상승시킬 수 있는 여력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최악의 상황에서는 이러한 경제 정책 조합들도 충분히 우리가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한국은행의 입장을 좀 보면 만에 하나 환율만 상당히 지금과 같은 안정세를 유지한다면은요. 한국은행이 정부에게 추경해라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니까 글쎄요. 추가 금리 인하도 더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금리 인하 사이클로 아예 더 깊게 빠져드는 것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우리 박사님 생각은 어때요? 벌써 뭐 2회, 3회 추가 금리 인하 이야기 나오거든요. 네, 올해 한국은행이 추가적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사실 상당히 높다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한국은행 총재가 추경의 필요성
다시 말해서 재정 확대의 필요성을 이야기와 언급하는 경우는 사실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그렇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총재가 이 정도의 얘기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현재의 경제 상황이 안 좋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추경의 필요성은 별도로 하더라도 한국은행이 자체적으로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은 충분하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은 연준의 기준금리 결정에 상당 부분 영향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 가고 있고 그리고 환율이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이러한 전제 조건이 지켜진다면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추가적으로 인하할 가능성은 사실 상당히 높다고 전망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2회 이상일까요? 올해 지금 2월 달에 한번 인하를 했고요. 네. 그리고 올해 통틀어서 한 번 정도의 기준금리 인하는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그래서 추가 1회. 네, 추가 1회는 거의 확실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경기의 상황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2회, 그러니까 올해 토탈해서 3회 정도 3회가 되죠.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상당히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라고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아마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지금 미국의 금리가 저렇게 높은데 혹은 연준은 오히려 금리 올린다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계시겠지만은 미국도 지금 상황이 확 바뀌었습니다. 박사님 지금 최근 일주일간 보면 미국이 경기 부진, 경기 침체, 고용 시장도 무너진다. 갑자기 급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3월 FOMC 회의도 굉장히 미국 속으로 좀 빠져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미국 쪽도 지금 상당히 뭔가 문제 발생한 것 같습니다. 네, 미국 쪽 경기도 사실 그동안 전 세계에서 가장 경기 흐름이 탄탄했던 국가가 미국이었습니다. 예. 실업률 괜찮았고요. 예. 경제 성장률 견조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이번 주부터 들면서 갑작스럽게 미국에 있어서도 우리 경제가 더 이상 이렇게 좋은 모습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런 이제 우려들이 본격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사실 연준의 그 파월 의장은 올해 기준금리 인하를 우리는 조금 신중하게 판단하겠다. 그래 왔죠. 네, 그래 왔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리고 아직도 시장에서는 3월 달에 연준이 기준금리를 동결할 거라는 예상이 지배적인 편입니다. 그렇기는 합니다만 지금 미국의 경제 상황이 예상과는 조금 달리 생각했던 것보다 부진한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을 하면 3월 달에는 동결을 하더라도 4월 달이나 그 이후 특히 하반기 들어가면서 연준이 다시 통화 정책의 스탠스를 또다시 바꾸면서 하향 쪽으로 방향성을 잡게 될 가능성을 우리가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거고요. 오히려 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사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한 번 내지는 2번 더 인하를 한다고 하더라도 뭐 환율에 크게 문제가 생기거나 뭐 이럴 가능성은 점점 줄어드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자, 미국도 갑자기 이번 주 들으면서 경기 침체 우려 커지고 있거든요. 동결을 하더라도 비둘기적 동결, 미국의 또 그런 쪽이 가능성이 높다까지 미국 전망까지도 한번 해봤습니다. 자,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